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내까짓 게 우리 지훈이 짝으로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니?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경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가까스로 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어머니? 누가 내 어머니야? 징그럽게 어디다 대고, 어머니 소리를 해? 고아원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아무한테나 꼬리치고 빌붙으라고.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우아한 가면 속에 따리를 튼 독사다. 지금 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건 찬물이 아니라 내 비참한 인생의 눈물이다. 하지만 똑바로 봐. 난 절대 도망치지 않아. 이 기막힌 사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지훈 씨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내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울 성북동, 높은 담벼락이 성처럼 둘러쳐진 그 집 앞에 섰을 때 나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32년 인생, 보육원에서 잡초처럼 자라 미슐랭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가 되기까지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했는데 그 거대한 대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더군요. 서연아, 긴장하지 마. 우리 어머니 겉으론 좀 깐깐해 보이셔도 속정은 깊은 분이야. 내가 만든 음식 드셔보시면 금방 반하실 거야. 그래도 고아라는 거 정말 괜찮으실까?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상관없어. 내가 사랑하는 건 김서연 너 자체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고생 모르고 자란 분 같지만 의외로 자수성가한 스토리를 좋아하셔. 너처럼 열심히 산 사람 인정해 주실 거야. 지훈 씨는 내 손을 꽉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당신은 세상엔 노력만으론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 몰랐지. 그때 도망쳤어야 했어. 그 대문이 열리기 전에. 오셨습니까, 도련님?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자 회색 유니폼을 입은 60대 중반의 도우미 아주머니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박 실장님이라고 했던가요? 세월의 풍파가 내려앉은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묘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내 코트를 받아들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 마치 죽은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공포와 연민이 뒤섞인 기이한 시선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손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 박 실장님. 이쪽은 서연이에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서연. 아가씨. 눈매가. 참. 그녀는 내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지?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거야? 마치 나를 아는 사람처럼. 하지만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이다. 단순히 긴장 탓일까? 등골이 서늘해졌다. 거실은 미술관 같았습니다. 바닥엔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이름 모를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은은한 난초 향기가 감돌았지만 그 향기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소파 정중앙 다리를 꼬고 앉아 잡지를 넘기던 홍미란 여사.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습니다. 나를 훑어보는 그 3초의 시간. 마치 엑스레이처럼 내 옷차림, 구두, 가방, 그리고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스캔하는 듯한 소름 끼치는 눈빛이었습니다. 왔니? 꽤 늦었구나. 그녀는 잡지를 덮으며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차가 좀 막혀서요. 인사해, 서연아. 우리 어머니야.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허리를 90도로 굽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예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이라 벌써 호칭이 그렇게 되나? 앉아라. 숨이 막힌다. 환영한다는 말도 반갑다는 말도 없다. 저 여자의 눈엔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집에 잘못 들어온 날파리 정도로 보이는 게 틀림없어. 그때였습니다. 박 실장님이 찻잔을 들고 들어오자 홍 여사가 뜬금없이 지훈 씨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지훈아, 아빠 서재에 가서 내가 아까 말한 와인 좀 찾아오렴. 빈티지 확인해야 하니까 시간 좀 걸릴 거다. 지금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서연이 혼자 두기 좀 그런데. 손님 대접하려면 좋은 술이 있어야지. 얼른 다녀오렴. 내가 설마 잡아먹기라도 하겠니?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는 강압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훈 씨, 가지 마. 저 여자는 지금 당신이라는 방패를 치워버리려는 거야. 하지만 지훈 씨는 금방 다녀올게라며 내 어깨를 토닥이고는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그리고 그가 사라지자마자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다.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홍 여사는 우아하게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에게 보여주던 그 가식적인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서늘한 경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니? 뒷조사하기 전에 내 입으로 듣고 싶구나. 사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얼굴도 모릅니다. 마른 침을 삼키며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더군요. 그녀는 마치 더러운 벌레 이야기를 듣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물티슈로 손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 말을 들은 귀가 더러워졌다는 듯이요. 역시 내 촉이 틀리지 않았어. 들어올 때부터 싼 티가 난다 했더니 고아? 그것도 근본도 모르는 생고아? 가정 환경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저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제 직업에도 자부심 있고요. 주먹을 꽉 쥐며 대답하자 그녀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부심? 요리사 나부랭이가 무슨 자부심? 예, 착각하지 마라. 넌 그냥 내 아들 인생에 묻은 오물이야.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인지도 모르는데 덜컥 유전병이라도 있으면 어쩔 뻔했니? 아니면 범죄자, 유전자라도 흐르고 있을지 누가 알아? 말이 너무 심하잖아. 범죄자, 유전자? 오물?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참아야 해. 지훈 씨 어머니야. 여기서 화를 내면 정말 지는 거야. 나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기에 눌려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당당한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를 반대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제 존재 자체를 모욕하실 권리는 없습니다. 뭐, 권리? 이 당돌한 것 좀 보게. 못 배운 티를 이렇게 내는구나. 어른이 가르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 쪽으로 확 뿌렸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내 얼굴과 하얀 블라우스 위로 쏟아졌습니다. 화끈거리는 통증보다 더 아픈 건 산산조각 난 내 자존심이었습니다. 당장 나가. 내 아들 옆에 얼씬도 하지 마.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찬물이 아니라 내 밥줄을 끊어놓을 테니까. 알겠어? 뚝, 뚝. 블라우스 끝에서 찬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젖은 얼굴을 닦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 여자의 눈빛 속에서 나는 묘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마치 쫓기는 짐승이 지저대는 듯한 그 비릿한 공포의 냄새. 당신 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고작 고아인 내가. 그래, 전쟁을 원한다면 해주지. 내가 잃을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던진 이 모욕, 배로 갚아줄게. 두고 봐. 당신이 그토록 끔찍해하는 이 근본 없는 고아가 당신의 완벽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나는 젖은 몸을 일으켜 세우고 아무 말 없이 그 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저런 싸가지 없는 년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 옷에 묻은 이 얼룩보다 더 지독하고 끔찍한 핏줄의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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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도마 위를 두드리는 칼질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정한 리듬, 날 선 칼날이 재료를 썰어내는 그 감각만이 유일하게 나를 숨쉬게 했습니다. 그날 그 집에서 찬물을 뒤집어 쓰고 나온 지 벌써 사흘이 지났지만 내 가슴 속의 불길은 꺼지기는커녕 더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넘봐? 근본도 없는 게. 귓가에 맴도는 그 독설을 지우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요리에만 매달렸습니다. 내 자존심이자 내 삶의 터전인 이곳, 레스토랑 주방에서만큼은 내가 주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마저 산산조각 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셰프님, 큰일 났어요. 홀에 지금. 파랗게 질린 매니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지옥이 여기까지 쫓아왔구나. 주방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코를 찌르는 진한 향수 냄새. 음식 냄새가 가득해야 할 레스토랑이 이질적인 향기로 오염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붐비던 홀 한가운데 홍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시궁창에 핀 연꽃이라도 되는 양 고고하고 오만한 자태로 말입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지도 않은 채 팔짱을 끼고 가게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명백했습니다. 이런 구질구질한 곳에서 밥을 먹는 인간들이라니. 나를 발견한 그녀의 인매가 비릿하게 비틀렸습니다. 일터라고 해서 와봤더니 시장통이 따로 없구나. 기름 쩐내가 진동을 해. 여긴 영업장입니다. 식사하러 오신 거 아니라면 돌아가 주십시오.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됩니다. 나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콧방귀를 뀌더군요. 손님? 내 아들 인생 망치려는 거머리 떼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니? 긴 말할 거 없다. 잠깐 밖으로 나와.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와 헤어질 생각도 없고요. 이 당돌한 물건 좀 보게. 여기서 망신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니?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들고 있던 명품백에서 두툼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받아. 툭. 그녀는 봉투를 내 가슴팍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5천이다. 내가 평생 칼질해서 벌 돈 한 번에 쥐어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떨어져. 내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 한 장이면 돼. 바닥에 떨어질 뻔한 봉투를 잡아채며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작 이거였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고귀하게 여기는 아들의 값이 당신의 모성애가 고작 돈 5천만 원짜리였냐고요.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다시 가져가세요. 지훈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제 마음,
이 돈보다 훨씬 비쌉니다. 나는 봉투를 그녀의 핸드백 쪽에 다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이거 치워. 어디서 더러운 손을 대. 그녀가 기겁을 하며 내 손을 쳐냈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에게 닿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의 얼굴이 공포와 혐오로 일그러졌습니다. 내 손이 그녀의 실크 블라우스 소매 끝을 아주 살짝 스쳤을 뿐인데 말이죠. 어휴, 끔찍해. 기름 냄새 배는 것 좀 봐. 야, 너 같은 건 존재 자체가 공해야. 알아? 그녀는 핸드백을 뒤져 하얀 손수건을 꺼내더니 내가 닿았던 소매 끝과 자신의 손을 벅벅 문질러 닦기 시작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거칠게. 나를 세균 취급하는 그 행동에 보고 있던 손님들마저 숨을 죽였습니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땐 돈 봉투가 아니라 소송장이 날아갈 테니까. 그녀는 닦던 손수건을 내 발 앞에 퇴하고 뱉듯이 던져버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폭풍이 지나갔지만 내 자존심은 난도질당해 너덜너덜해진 뒤였습니다. 셰프님 괜찮으세요?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쓰레기처럼 버리고 간 하얀 손수건, 최고급 린넨 소재라던 그 손수건이 주방 바닥의 물기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치워버리려고 허리를 굽혀 손수건을 집어들던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수건 귀퉁이에 수놓아진 자수, 흔한 꽃무늬도 명품 로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날개를 활짝 편 푸른 나비였습니다. 이거 설마.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이건 흔한 자수가 아니었습니다. 날개 끝부분을 둥글게 말아 올린 독특한 곡선, 더듬이 부분을 매듭지어 입체적으로 표현한 기법, 그리고 무엇보다 저 오묘한 옥색에 가까운 푸른 실의 색감. 나는 미친 듯이 조리복 안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깊숙한 곳, 부적처럼 넣고 다니던 낡은 천조각. 32년 전 보육원 대문 앞에 버려진 핏덩이였던 내가 입고 있었다던 베네저고리의 깃부분이었습니다. 그 낡은 천조각에도 똑같은 나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실의 색깔, 바느질 땀수, 심지어 왼쪽 날개가 오른쪽보다 아주 미세하게 큰 비대칭의 특징까지. 기계로 찍어낸 것이라면 절대 같을 수 없는 사람. 손으로 한 땀 한 땀 놓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문양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번져갔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저 오만하고 표독스러운 여자가 왜 내가 가진 것과 똑같은 자수가 놓인 손수건을 쓰고 있는 거야? 우연일까? 아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해. 이 자수법, 보육원 원장님이 그러셨어. 아주 옛날 방식이고 특히 저 매듭은 배우지 않으면 흉내 낼 수 없는 거라고. 순간 지난번 그 집에서 느꼈던 박 실장님의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서연 아가씨, 눈매가 참. 그리고 홍 여사가 나를 보며 느꼈던 그 본능적인 거부감과 공포. 설마, 정말 설마. 셰프님, 어디 가세요? 나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주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끔찍한 의심이 사실인지 아니면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건지. 만약, 정말 만약에 말이야. 나를 오물 취급하고 근본 없는 것이라며 짓밟은 저 여자가 나를 낳고 버린 사람이라면 택시를 잡아타는 내 손에는 흙탕물에 젖은 홍 여사의 손수건과 내 낡은 베네저고리 조각이 쥐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나비가 마치 한 쌍처럼 딱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전율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식도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 당신이 던진 건 돈 봉투가 아니라 당신의 추악한 비밀이었어. 이제 내가 그 비밀을 열어줄게.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그 핏줄이 당신 목을 어떻게 조여가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떨리는 손으로 낡은 베넷 저고리를 뒤집었습니다. 30년 넘게 장롱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누렇게 변색된 그 옷. 내 유일한 과거이자 나를 버린 부모가 남긴 유일한 흔적. 지금까지는 가슴이 아파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봐야 했습니다. 홍 여사가 던지고 간 손수건의 풀은 나비와 내 옷의 나비가 쌍둥이처럼 똑같다는 걸 확인한 이상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나는 돋보기를 대고 베넷 저고리 안쪽 목덜미가 닿는 부분을 살폈습니다. 아주 작게 실밥처럼 뭉쳐있는 자수 흔적. 어릴 땐 그저 실이 엉킨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푸른 나비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보니 그것은 엉킨 실뭉치가 아니었습니다. H, M, R, 영문 이니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H, M, R, 홍, 미, 란. 설마 했는데 내 친모가 자신의 이름 약자를 내 베넷 저고리에 새겨놓았던 겁니다. 자신의 솜씨를 과시하듯 혹은 훗날을 위한 표식처럼. 기가 막혀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내 인생에 닥치다니. 나를 벌레 보듯 하던 그 여자, 내 얼굴에 찬물을 끼얹으며 모욕을 주던 그 여자가 나를 낳은 엄마라니.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무너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확신은 섰지만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증거.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그러려면 그녀의 머리카락이나 칫솔, 타액이 묻은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아니, 나를 버린 그 비정한 어미의 소굴로 다시 들어가야 해. 정말이야? 우리 집에 다시 가겠다고? 지훈 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지훈 씨.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놀라셔서 그러셨을 텐데 제가 먼저 찾아뵙고 사과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요. 서연아, 넌 정말 천사야. 어떻게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내가 진짜 잘할게. 어머니도 내 진심하시면 마음 여실 거야. 미안해요, 지훈 씨. 당신은 나를 천사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나는 복수의 칼을 품은 악마가 되어가고 있어요. 당신을 이용하는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머니 집에 계셔? 불쑥 찾아갔다가 더 화내시면 어쩌지? 아, 마침 잘 됐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자선 바자회 모임 가셔서 저녁 늦게나 들어오실 거야. 집에 박 실장님만 계시니까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나랑 먼저 얘기 좀 하자. 기회다. 홍 여사가 없는 틈을 타 집안을 뒤져야 한다.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지금 갈게요. 일주일 만에 다시 선 성북동 대저택의 대문.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공포감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사리가 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성 안 어딘가에 내 30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이 숨겨져 있다. 어서 와, 서연아. 지훈 씨가 반갑게 뛰어나와 나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짐짓 환하게 웃으며 그가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겨울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술래 실장님. 지난번 나를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던 그분. 오셨습니까?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도망치게 둘 순 없지. 이 집에서 홍 여사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산증인. 지훈 씨, 나 목이 너무 마른데 시원한 물 한 잔만 줄래요? 제가 주방 가서 직접 달라고 할게요. 아니야, 내가 가져올게. 넌 앉아 있어. 아니에요. 박 실장님께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요. 지난번에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나는 지훈 씨를 소파에 앉혀두고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주방 한 구석에서 박 실장님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요란했습니다. 마치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는 듯이 실장님, 내가 나직이 부르자 그녀의 어깨가 흠칫 튀어 올랐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눈동자, 무언가 알고 있는 눈빛.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물을 따르는 동안 나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홍 여사가 내게 던진 그 푸른 나비 손수건이었습니다. 이거 사모님 물건이죠? 박 실장님의 시선이 손수건에 꽂혔습니다. 순간 그녀가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컵을 잡은 그녀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이걸 아가씨가 어떻게 사모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실장님, 이 자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그녀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32년 전 이 댁에서 사라진 아이. 그 아이도 이런 나비가 그려진 옷을 입고 있지 않았나요? 쨍그랑. 결국 그녀의 손에서 컵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설마 말씀해 주세요. 저 알아야겠어요. 제 베네저고리에도 똑같은 나비가 있어요. 그리고 제 이름 김서연,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누가 절 버렸는지 실장님은 아시잖아요.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묵혀온 죄책감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온 것이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사모님이 무서워서 사모님이 저를 버린 게 맞나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가 토해낸 진실은 상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그때 사모님은 회장님과 재혼하기 전이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숨기고 결혼을 추진하셨죠. 그런데 배가 불러오자 만삭이 되자마자 시골 별장으로 내려가 몰래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아가씨예요. 그래서요? 낳자마자 버렸나요? 아니요. 며칠은 젖도 물리고 하셨어요. 그런데 회장님 댁에서 혼담이 급하게 진행되니까 어느 날 밤에 갓난쟁이 아가씨를 안고 나가시더니 빈손으로 돌아오셨어요. 제가 아이는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제 내 인생에 걸림돌은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아가씨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서 저는 평생 잠을 못 잤습니다. 흑흑.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노인을 내려다보며 나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쓰레기, 걸림돌, 그게 나였구나. 친엄마에게 나는 생명이 아니라
치워버려야 할 오물이었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꼭 삼켰습니다. 지금 울면 지는 거다. 눈물은 사치다. 일어나세요, 실장님. 지훈 씨가 들어요. 나는 차갑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실장님, 평생 그 죄책감 덜고 싶으셨죠? 저를 위해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사모님이 알면 저를 죽일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려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요. 사모님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증거. 나는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지금 사모님 방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망을 봐주세요. 머리카락이든 칫솔이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박 실장님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도 이것이 평생의 짐을 내려놓을 마지막 기회였을 테니까요. 나는 주방을 나와 2층 계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위에 그녀의 침실이 있다. 내 모든 불행이 시작된 곳이자 내 복수가 완성될 곳. 기다려요, 어머니. 당신이 버린 쓰레기가 당신의 목을 조르러 갑니다. 당신의 그 고상한 유전자, 내가 낱낱이 파헤쳐 줄 테니까. 나는 지훈 씨가 있는 거실 쪽을 한번 힐끗 보고는 소리 없이 2층으로 향하는 계단에 발을 디뎠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2층 계단을 오르는 내 발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등 뒤에서는 지훈 씨가 TV를 보는 소리가, 아래층 주방에서는 박 실장님이 그릇을 씻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복도 끝 굳게 닫힌 방문 앞에 섰습니다. 홍미란, 내 어머니이자 나를 버린 여자, 그리고 이제는 내가 파멸시켜야 할 적의 침실.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그녀 특유의 진한 장미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뱀의 뱃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까치발을 들고 침실 안쪽에 딸린 드레스룸과 욕실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언제 지훈 씨가 올라올지, 언제 박 실장님이 마음을 바꿀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욕실 문을 열자 대리석으로 장식된 호화로운 세면대가 보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세면대 위를 훑었습니다. 금태가 둘러진 칫솔꽂이, 최고급 수입 화장품들, 모든 것이 사치스럽고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나는 칫솔꽂이에 꽂힌 칫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째로 가져가면 금방 눈치챌 게 뻔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칫솔모 사이에 낀 이물질만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더 확실한 것, 모근이 살아있는 머리카락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화장대 위를 살폈습니다. 은으로 된 손거울 옆에 놓인 빗, 머리카락이 촘촘히 박혀있는 빗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빗을 집어들었습니다. 검고 윤기나는 긴 머리카락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끊어지지 않게 머리카락 몇 올을 뽑아냈습니다. 하얀 모근이 선명하게 붙어있는 머리카락. 잡았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올이 당신의 그 거대한 거짓말을 무너뜨릴 다이너마이트가 될 거야. 나는 재빨리 머리카락을 지퍼백에 넣고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된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그때였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쿵. 1층 현관문이 열리고 육중하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 또각, 박 실장, 나왔어. 물 한 잔 가져와. 홍 여사였습니다. 분명 저녁 늦게나 들어온다고 했는데 왜 벌써? 머릿속이 하얗게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어디로? 창문으로 뛰어내릴 수도 방문을 열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발소리는 2층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너 집에 있었니? 차가 왜 마당에 있어?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모임 가신다면서요. 아우, 말도 마라. 김 회장 네 사모가 꼴 보기 싫게 설쳐대서 기분 잡쳐서 그냥 왔어. 머리 아파 죽겠네. 나 좀 쉴 테니까 건드리지 마라. 지훈 씨가 막을 새도 없이 그녀가 복도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나는 욕실 문을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숨어봤자 어차피 들킨다. 오히려 숨어 있다가 들키면 정말 도둑으로 몰릴 것이다. 나는 결심을 굳히고 욕실 문을 활짝 열어둔 채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마치 화장실을 쓸어 들어온 손님처럼. 벌컥 침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우, 피곤해. 박 실장은 물 가져오라니까 왜 안 와? 홍 여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려 드레스룸 쪽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거울 앞에 서 있는 나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숨막히는 3초간의 정적. 그녀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너. 그녀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뒷걸음질 쳤습니다. 놀라움은 순식간에 불같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너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어떻게 들어왔어? 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 연기했습니다. 주머니 속에 머리카락을 꽉 움켜쥔 채로요. 아, 어머니 오셨어요? 지훈 씨 기다리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1층은 박 실장님이 청소 중이시라길래 닥쳐. 어디서 그따위 거짓말을 해. 그녀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흉흉한지 나는 저절로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야. 그리고 남의 안방에, 그것도 주인 없는 방에 몰래 들어와? 너 뭐야? 도둑년이야? 뭐 훔쳐갔어? 당장 내놔. 그녀는 내 핸드백을 낚아채더니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립스틱, 지갑, 파우치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머리카락이 든 지퍼백은 내 바지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훔친 거 없습니다. 사람을 뭘로 보시고. 짝!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불꽃이 튀는 듯한 통증이 뺨을 강타했습니다.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입안이 터졌는지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비명 소리를 듣고 지훈 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내 물건들과 뺨을 맞고 서 있는 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끔찍한 거 당장 내쫓아. 도둑 고양이처럼 내 방을 뒤지고 있었어. 경찰 불러. 당장 쳐넣어야 해. 홍 여사는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지훈 씨는 나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오해예요. 제가 있으라고 했어요. 화장실 좀 쓴 게 무슨 죄라고 사람을 때려요. 이 멍청한 놈아. 저게 널 사랑해서 만나는 줄 알아? 내 돈 보고 우리 집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야. 안방까지 기어들어온 거 보면 몰라. 금괴라도 훔쳐가려고 왔겠지. 나는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고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내 뺨을 때리는 동안 내 주머니 속에는
당신의 목숨줄이 들어있으니까요. 금괴? 아니요. 나는 그것보다 더 비싼 걸 훔쳤습니다. 바로 당신의 가면을 벗길 열쇠를요. 지훈 씨, 저 갈게요. 더 있으면 어머니 쓰러지시겠어요. 서연아, 미안해.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나중에 연락할게. 나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섬주섬 담았습니다. 홍 여사는 씩씩거리며 분이 풀리지 않는지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발목을 분질러 놓을 테니까. 방을 나서는 내 등 뒤로 그녀의 저주가 꽂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쾌했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나는 주머니 속의 지퍼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까슬한 머리카락의 감촉. 이것이 나의 무기이자 나의 방패이자 나의 복수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과학이 증명해줄 차례다. 기다려라.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날 당신이 기절초풍할 지옥을 선물해 줄 테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내게 1년과도 같았습니다. 우편함에 꽂힌 흰색 등기 봉투를 보는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전자 분석센터 수취인 김서연. 봉투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내 32년 인생의 정의가, 아니 내 존재의 근원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무거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뜯어야 한다. 확인해야 한다. 가위로 봉투 끝을 자르는 소리가 마치 내 살을 베는 소리처럼 서걱거렸습니다. A사 용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알 수 없는 영어 단어들이 난무했습니다. 나는 어지러운 활자들을 지나쳐 맨 마지막 장 검사 결과 란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검체 어김서연화, 검체 비홍미란의 유전자 분석 결과, 친생자 관계가 성립할 확률은 99.9999%입니다. 99.9999%. 세상에 우연은 없었습니다.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잔인한 팩트만이 나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터져나온 것은 비명이 아니라 짐승 같은 신음이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도록 움켜쥐고 나는 책상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나를 낳아준 어머니. 보육원 차가운 방바닥에서 잠들 때마다 꿈속에서 그리던 따뜻한 품. 언젠가 만나면 왜 이제 왔냐며 나를 안아줄 거라 믿었던 그 환상의 어머니가 근본도 없는 게 내 아들 인생에 묻은 우물. 범죄자 유전자. 내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내 뺨을 때리며 경멸하던 그 여자라니. 당신이 더럽다고 침뱉은 그 피가 바로 당신의 피였습니다. 당신이 짓밟은 그 잡초가 당신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장난을 치십니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라면, 길가다 마주친 남이라면 이렇게까지 비참하진 않았을 겁니다. 징마이너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 내 사랑 지훈 씨. 그 이름 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 당신은 내 남자가 될 수 없어. 비록 피 한 방울 안 섞였다 해도 당신의 새어머니가 내 친어머니인 이상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없어. 이 끔찍한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나를 당신은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울었어? 다정한 그의 목소리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저런, 약은 먹었어? 지금 갈까?
죽이라도 사다 줄게. 오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미안해요. 옮을까봐 그래요. 오늘은 그냥 쉴게요. 그래. 알았어. 아프지 마, 서연아. 내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사랑해. 그 달콤한 말이 이제는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시작한 이 길이 결국 당신을 잃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울다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그런데 소름 끼치게도 거울 속의 내 얼굴에서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치켜 올라간 눈꼬리, 앙다문 인매, 콧날의 선. 내가 그토록 증오하는 홍미란의 얼굴이 내 얼굴 위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흐르는데 입은 웃고 있는 기괴한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당신 딸이라 이거지? 나는 벽에 붙여놓았던 지훈 씨와의 커플 사진을 떼어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 결혼이라는 낭만적인 목표는 사라졌습니다. 내게 남은 건 오직 하나, 파멸뿐입니다. 내가 겪은 이 지옥을 당신에게도 똑같이 돌려주겠어.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명예, 돈, 그리고 당신이 끔찍이 아끼는 가짜 아들의 사랑까지 전부 다 뺏어버릴 거야. 나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넣지 않고 내 가방 가장 깊숙한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홍미란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핵폭탄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터뜨리면 재미없지. 당신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 당신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믿는 그 순간에 터뜨려야 해. 그래야 추락하는 고통이 더 클 테니까.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셰프복을 입고 찍은 내 프로필 사진을 보았습니다.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온 김서연은 오늘부로 죽었습니다. 띠링.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레스토랑 오너였습니다. 김 셰프, 잠깐 가게 좀 나올 수 있어? 급한 문제 생겼는데.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홍 여사, 그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내 뺨을 때리고 쫓아낸 걸로 성에 차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내 밥줄을 끊겠다고 했었으니까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그녀가 건드린 게 고작 내 밥줄이라면 나는 그녀의 숨통을 끊으러 갈 명분이 더 확실해졌으니까요. 나는 눈물을 닦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마치 누군가의 장례식에 가는 복장처럼. 하지만 이것은 홍미란, 당신의 몰락을 위한 예복입니다. 현관을 나서며 나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엄마. 딸이 효도하러 갈게. 피눈물 나는 효도. 검은색 정장을 입고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불길하게 번쩍이는 붉은색 경광등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경찰차 2대가 서 있었고 입구는 웅성거리는 사람들로 막혀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온다. 김서연 셰프.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꽂혔습니다. 그 시선들은 칼날이 되어 내 정장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경멸, 호기심, 그리고 조롱. 어제까지만 해도 셰프님, 존경합니다라며 따르던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2 사내가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서연 씨 되십니까? 네, 제가 김서연입니다만. 무슨 일이죠?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동행하시죠. 세상이 핑 돌았습니다. 횡령? 위조?
내 인생 사전에 단 한 번도 적힌 적 없던 단어들이 내 이름 옆에 나란히 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횡령이라니요. 저는 10원 한 장 허투루 쓴 적 없습니다. 변명은 서가서 하시죠. 이미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내밀어 보인 것은 내 개인 락커에서 나왔다는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본 적도 없는 이중, 장부와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가짜 차명 계좌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밥줄을 끊겠다고 한 게 빈말이 아니었어. 밥줄을 끊는 걸 넘어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거 모함이에요. 누군가 제 락커에 넣어둔 거라고요. CCTV 확인해 보세요. 나는 악을 썼지만 이미 내 양손에는 차가운 은팔찌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공기는 눅눅하고 차가웠습니다. 형사는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가 너무나 완벽하게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으니까요. 거래처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자백까지 했다고 합니다. 돈으로 매수했겠죠. 그 여자에게 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니까. 몇 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에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훈 씨, 그러면 나를 믿어줄 거야.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나를 꺼내줄 거야. 철창 너머로 지훈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걱정보다는 의심과 실망이 가득 찬 눈빛. 지훈 씨, 나 아니에요. 억울해요. 어머니가 꾸미신 일이라고요. 나는 철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내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실망이다. 라고요? 어머니가 보여주셨어. 내가 보육원 후원금 명목으로 돈 빼돌린 거, 그리고 빚 독촉받고 있었다는 증거들. 왜 그랬어?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을 하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증거? 빚 독촉? 홍 여사는 가짜 장부뿐만 아니라 내 과거까지 조작해서 아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조작된 거짓말이 너무나 그럴싸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눈마저 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훈 씨, 내 말을 믿어야죠.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나한테 덮어 씌운 거라고요. 우리 어머니 욕하지 마. 어머니는 내가 구속되는 것만은 막아보려고 합의금까지 준비하고 계셔. 그런데 넌 끝까지 남 탓만 하는구나. 그는 뒤를 돌았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던 남자가 이제는 나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당장 꺼져. 나는 나직이 씹어뱉었습니다. 꺼지라고. 그 여자가 던져준 거짓 노름에 놀아나는 꼴, 더는 못 봐주겠으니까. 당신 사랑이 고작 이거였어?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진실 하나 못 보는 바보 천치. 김서연, 너 진짜. 지훈 씨는 고개를 저으며 취조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불에 데인 듯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무슨 소용일까요? 나는 이제 전과자가 될 텐데. 사기꾼이 친자라고 주장해봤자 돈 뜯어내려는 수작이라고 손가락질만 당할 텐데.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뼈에 사무쳤습니다. 며칠 후 나는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 풀려났습니다.
구속 수사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었지만 이미 나는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업계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뒤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쌓아 올린 10년의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허름한 모텔방에 들어와 소주 한 병을 깠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어버려서 그 여자 꿈자리에 귀신으로 나타나 괴롭혀줄까? 독한 술이 식도를 타고 넘어갔지만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띠링.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지금 당장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나오세요. 당신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누굴까? 나는 잃을 게 없다는 심정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한강변의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주차장 구석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차 문이 열리고 스카프를 깊게 눌러 쓴 여자가 내렸습니다. 오셨네요. 익숙한 목소리. 스카프를 걷어낸 얼굴은 바로 박 실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눈가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실장님, 얼굴이 왜? 사모님 짓이에요. 그날 아가씨가 다녀간 뒤 제가 문을 열어준 걸 눈치채셨는지 30년 넘게 일한 사람을 개 패듯이 패고 쫓아내더군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가씨가 라커룸 털리고 잡혀가는 거 뉴스에서 봤어요. 억울해서 못 살겠죠? 저도 그래요. 내 청춘 다 바친 집에서 짐승 취급당하며 쫓겨난 게 너무 분해요. 그녀는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사모님이 죽기보다 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로 협박할까봐 제 짐까지 다 뒤져서 태워버렸는데 이 한 장은 제가 신발 밑창에 숨겨서 가지고 나왔어요. 나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 배경은 허름한 시골 초가집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보다 훨씬 젊지만 표독스러움은 그대로인 홍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부여잡고 갓난아기를 안은 채 그리고 그 옆에는 달력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1992년 5월 12일 내 생일. 그리고 그녀가 회장님과 결혼하기 딱 5개월 전 날짜. 이게 있으면 유전자 검사 결과랑 합쳐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기꾼 누명도 벗고 그 여자 가면도 벗길 수 있어요. 박 실장님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가씨, 제 복수도 같이 해줘요. 그 여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주세요. 사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가 돌아섰다고?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상관없어. 진실은 여기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나는 박 실장님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웃음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실장님 눈에 든 멍 자국 그 여자 가슴에 피멍으로 돌려줄게요. 아주 잔인하고 아주 화려하게. 나는 휴대폰을 꺼내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이틀 뒤 지훈 씨와 나의 파혼을 공식화하고 새로운 며느리감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홍 여사가 주최하는 대규모 상견례 겸 자선 파티가 열리는 날. 장소는 내가 해고당한 그 레스토랑.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내가 쫓겨난 그곳에서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그 여자를 끌어내려 주겠어. 실장님, 저랑 같이 가시죠. 그 파티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되어야겠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잡은 이 동아줄은 이제 홍 여사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눈이 부시도록 쏟아지는 레스토랑 홀. 일주일 전 내가 오물 취급을 받으며 쫓겨났던 바로 그곳은 지금 최고급 샴페인 향기와 꽃내음으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자선 파티 겸 지훈 씨의 새로운 혼처를 소개하는 자리. 홍미란 여사가 주최한 그녀만을 위한 왕국이었습니다. 나는 입구 어둠 속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단상 위에 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보다 더 반짝이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건설사의 미래이자 제 아들 지훈이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곧 소개할 며느리는 교육부 장관님의 영예로서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우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 씨는 그 옆에서 영혼 빠진 얼굴로 서 있더군요. 웃으세요, 어머니. 마음껏 웃어두세요.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일 테니까.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굳게 닫힌 연회장 문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젖혔습니다. 쾅! 육중한 문이 벽에 부딪히며 낸 굉음이 음악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입구로 쏠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나 그리고 멍투성이 얼굴을 한 박 실장님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있던 홍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뭐야? 경비 어디 있어? 저 미친 여자들 당장 끌어내. 그녀의 고함 소리에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 안에서 마이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리 매수해둔 음향 담당 직원이 내 마이크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아니, 어머니. 딸이 왔는데 문전박대라니요. 섭섭하게. 내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홀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딸, 무슨 소리야? 저 셰프, 얼마 전에 횡령으로 쫓겨난 여자 아니야? 닥쳐. 저 임마가. 당장 끌어내라니까. 홍 여사가 단상에서 내려오려다 드레스 자락에 걸려 휘청거렸습니다. 나는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기 전에 재빨리 단상 옆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연결된 노트북의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지훈 씨의 약혼녀 사진이 떠있던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문서 한 장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보고서 검체 A 김서연. 검체 B 홍미란 친생자 관계 성립 확률 99.9999%. 장내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스크린과 홍 여사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맨 앞줄에 앉아있던 회장님 지훈 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요? 친생자라니? 당신 딸이라니? 홍 여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조작이에요. 전현이 돈 뜯어내려고 미쳐서 만든 가짜예요. 여보, 믿지 마세요. 저 천한 고아년이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그녀는 악을 쓰며 스크린을 가리려고 허우적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고 추악했습니다. 가짜라고요? 그럼 이건요? 나는 두 번째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30년 전 만삭의 몸으로 시골 초가집 앞에 서 있는 젊은 홍미란. 발령 날짜 1992년 5월 12일. 내 생일. 저 사진 속의 아기가 접니다.
당신이 회장님과 결혼하기 5개월 전에 몰래 낳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그 핏덩이요. 말도 안 돼. 저 사진이 왜? 홍 여사는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내 옆에 서 있던 박 실장님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멍투성이 얼굴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한 목소리로 사실입니다, 회장님. 박 실장, 자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사모님이 입막음하려고 사람을 시켜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32년 전 사모님이 시골 별장에서 딸을 낳고 유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 죄인입니다. 제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박 실장님은 회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회장님은 충격에 비틀거리며 홍 여사를 노려보았습니다. 홍미란, 너 처녀라고 했잖아. 초혼이라고 했잖아. 나를 속여? 감히 내 집안을 능멸해? 아니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저 늙은이가 치매가 와서 그래. 홍 여사는 회장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녀를 거칠게 발로 걷어찼습니다. 저리 비켜. 더러운 것. 서연아. 멍하니 서 있던 지훈 씨가 단상 아래로 내려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혼란, 배신감, 그리고 뒤늦은 후회. 그럼 내가 정말, 네, 법적으로는 남남이에요. 하지만 나는 홍 여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내 친어머니인 이상 우린 안 돼요. 당신이 그토록 믿었던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나를 짓밟고 나를 범죄자로 만든 장본인이니까. 지훈 씨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홍 여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서연이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요.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에 엎드려 있는 홍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와 번진 화장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5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내 가슴에 던졌던 그 돈. 받으세요. 나는 수표를 그녀의 얼굴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종이 한 장이 팔랑거리며 그녀의 뺨에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이 내 밥줄 끊겠다고 했죠? 아니요. 내가 당신 숨통을 끊으러 왔어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 명예, 가족. 이제 다 끝났어. 너 이 나쁜 년.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낳았다고? 아니, 당신은 나를 낳은 게 아니라 배설했어. 그리고 쓰레기처럼 버렸지. 그래서 내가 쓰레기가 되어 돌아왔잖아. 당신 인생을 악취진동하게 만들어주려고. 나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직 그녀만 들을 수 있게. 어때요, 어머니? 버려진 핏줄한테 물어뜯기는 기분이. 으악. 그녀는 견딜 수 없다는 듯 괴성을 지르더니 눈을 뒤집으며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습니다.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기절한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다가 뒤돌아섰습니다. 회장님의 고함 소리도 지훈 씨의 울음소리도 더 이상 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등 뒤로 샹들리에 불빛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린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도 꽃은 핍니다. 하지만 그 꽃의 색깔은 예전과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날의 상견례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재벌가 사모님의 두 얼굴, 친딸 버리고 재혼한 비정한 모정. 뉴스는 연일 홍미란, 아니 내 생물학적 어머니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즉각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녀를 빈털터리로 내쫓았습니다. 위자료는커녕 그동안 그녀가 사치와 허영으로 탕진한 돈에 대해 횡령 소송까지 걸었다고 하더군요. 화려했던 성북동의 성주가 하루아침에 길바닥의 노숙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누명이 벗겨지고 오너가 직접 찾아와 사과하며 복직을 부탁했습니다. 칼질하는 소리,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 내 일상은 겉보기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단 하나 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만 빼고요. 떠나려고. 오픈 전 텅 빈 홀에 찾아온 지훈 씨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예전에 그 맑고 구김살 없던 빛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국 지사로 자원했어. 여기에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너도 감당할 자신이 없어. 그는 내 앞에 작은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맞추기로 했던 커플링이었습니다. 서연아, 원망하지 않을게. 내가 왜 그랬는지 아니까. 하지만 우린 악연이었나 봐. 건강해라. 밥 잘 챙겨 먹고. 나는 반지를 돌려주지도 그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뒤돌아 나가는 그의 축 처진 어깨를 눈으로만 배웅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가 당신의 가정을 파탄냈고 당신의 어머니가 내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이 지독한 핏줄의 덧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유난히 길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안녕, 내 아픈 첫사랑. 며칠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마감을 하고 뒷문을 잠그려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비에 젖어 떡진 머리, 낡은 트렌치 코트, 굽이 부러진 힐, 홍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며칠 굶은 듯 편의점 빵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그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나를 벌레 보듯 하던 그 표독스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쪼그라든 노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나 갈 곳이 없어. 회장 그 양반이 내 카드며 뭐며 다 정지시켜서 찜질방 갈 돈도 없구나. 그래도 내가 널 낳아준 애미인데 따뜻한 밥 한 끼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니? 그녀가 내 소매를 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30년 전 나를 버릴 때, 그리고 얼마 전 내 뺨을 때릴 때와 똑같은 손. 달라진 건 그 손에 낀 다이아 반지가 사라졌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밥이요? 나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긴 영업 끝났습니다. 그리고 손님 받을 재료도 없고요. 서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다. 그때는 내가 눈이 멀어서. 그래도 핏줄이 당기는지 내가 처음 왔을 때부터 마음이 쓰였어. 정말이야. 거짓말. 끝까지 거짓말. 당신은 핏줄이 당겨서가 아니라 당신의 과거가 들통날까봐 두려웠던 것뿐이잖아. 나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눈이 탐욕스럽게 반짝였습니다. 나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아니라 적선이었습니다. 이걸로 국밥이라도 사드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서연아,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5천만 원짜리 수표가 아니라 경찰차가 올 겁니다. 가세요.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주세요. 나는 쾅 하고 철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서연아, 내가 엄마다. 문 좀 열어줘. 하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비참해야 할 텐데, 슬퍼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같습니까? 주방 안쪽에서 박 실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오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스불을 켰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정성스럽게 쌀을 씻었습니다. 실장님, 식사 안 하셨죠?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아가씨, 괜찮아요? 그럼요. 저 이제 진짜 고아됐잖아요. 호적에서도 마음에서도. 나는 씩씩하게 웃으며 도마질을 시작했습니다. 탁, 탁, 탁. 경쾌한 칼질 소리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핏줄이요? 중요하죠. 하지만 나를 버린 핏줄보다 내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준 박 실장님의 투박한 손길이 내겐 더 따뜻한 가족입니다. 복수는 끝났고 사랑은 떠났지만 내 삶은 여전히 이곳에서 펄펄 끓고 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웁니다. 이 따뜻한 밥 냄새, 이거면 충분합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그 누구의 딸도 아닌 김서연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만 해두세요. 제가 계속 찾아갈게요.